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말자.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비행기에 올랐죠. 그런데 아프리카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마을 전사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마을의 예언 속 여신입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복순, 올해 65입니다. 지금이야 아프리카 어느 깊은 마을에서 여신 대접을 받으며 산다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강북의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 한 줌 안 들어오는 그 방. 창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틈 사이로 겨우 바람만 드나들었죠.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마철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남편은 15년 전 아침 출근길에 무단횡단하던 아이를 피하려다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 참 소박하게나마 행복했죠. 문제는 그 후였어요. 자식들은 한동안 곁을 지키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화는 뜸해졌고 찾아오는 일은 아예 없었어요. 엄마 걱정 말라. 고 하던 말도 이젠 허공에 남은 메아리 같더군요. 그렇게 홀로 남은 저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하며 종종 주방일이나 시장 청소 같은 일용직을 전전했어요. 허리도 안 좋고 손가락 관절도 아파서 오래 버티질 못했죠. 겨울이면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덜덜 떨며 자고 여름엔 반지하에 습기가 차서 벽지에 곰팡이가 피곤했죠. 밥이 귀에 국밥 한 그릇을 아껴 먹으며 내일은 괜찮겠지 위로하며 버티는 날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기대할 곳도 기댈 사람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다니던 청소일도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결국 그만두게 됐어요. 새벽마다 5층짜리 빌딩을 몇 시간씩 쓸고 닦다 보면 허리며 무릎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이 있었을 땐 사람 구실은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마저도 끊기고 나니 하루하루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저녁 때쯤 편의점에서 1+2루로 파는 삼각김밥 하나 집어들고는 구석 자리에 앉아 먹고 있었어요. 뜨뜻한 국물 한 모금이 간절했지만 1,000원짜리 하나 더 쓰는 게 그날 제겐 사치였죠. 근데 그때였어요. 편의점 입구 쪽 구석에서 뭔가 퍽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까무잡잡한 피부의 외국인 청년 하나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가까이 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런 거 괜히 엮이면 골치 아파. 그런 눈치들이 오가는 게 느껴졌죠.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왜였는진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제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복순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몸이 천근만근인데도 벌떡 일어나 그 청년을 부축했어요.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젊은 아이인지라 체구는 크고 체온은 뜨겁더군요. 천천히 숨이 가쁘게 그 아이를 데리고 제 반지하 방까지 왔어요. 허름한 세면대에 물을 틀어 따뜻하게 데운 다음 조심스레 그 아이의 발을 씻겨줬죠. 발에 상처가 나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젖어 있었어요. 김치찌개가 마침 한 그릇 남아 있길래 데워서 밥 한 술에 얹어줬어요. 말은 안 통해도 그 아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꼭 쥐고 후후 불어가며 한 그릇 뚝딱 비웠죠.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저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날 제 오랜 반지하 방에 처음으로 사람 온기라는 게 감돌았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은 이름이 카사이라고 했어요. 서툰 한국말로 천천히 설명하더군요. 케냐에서 온 지 2년, 원래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고용주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나서 체류 자격이 끊겼다고 했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막노동하며 살다가 가진 돈 몇 푼 빼앗기고 길에 쓰러졌던 거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아이를 불쌍해서 돌봐줬다기보단 그 아이 눈에서 예전 제 자식들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지쳐 쓰러지고 말 못하는 속사정 안고 살아가던 시절 말이에요. 며칠 동안 카사이는 제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요에서 조용히 회복했어요. 제가 끓여준 된장국에 고개를 숙이며 마마,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나가기 전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마마, 제가 살아있다면 꼭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나이쯤에 아이들이 흔히 하는 인사치레겠거니 싶었어요. 진심이라 해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런 약속 지킬 사람 드물잖아요. 그래서 잊고 지냈죠. 또다시 고된 하루하루. 소일거리도 없고 연락 없는 자식들 곰팡이 핀 반지하방. 세상은 별일 없이 그저 흘러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인터넷 카페에서 구직 정보를 훑다 메일함을 열어봤는데 익숙치 않은 영어 제목의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To Mama Boksun, with respect. 처음엔 피싱 메일인 줄 알고 지우려다가 괜히 눌러보고 번역기를 돌려봤죠.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마마, 저 카사이입니다. 제가 고향 부족장님께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의 은인이라 말씀드렸고 부족장님은 당신을 여신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당신을 꼭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메일엔 초청장과 항공권 사진이 첨부돼 있었고 비행 일정, 도착 공항, 심지어 공항 픽업 차량까지 예약돼 있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의심했어요. 이거 무슨 사기 아냐? 외국 가면 장기 털린다는데. 근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카사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따뜻한 손길이 기억났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이대로 살아봐야 더 나아질 일도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캐리어에 남루한 옷 몇 벌을 챙겼어요. 마음도 가방도 가벼웠지만 왠지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카사이의 초청을 받아 생전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되었답니다. 비행기에서만 17시간을 날아 다시 낯선 차를 타고 6시간.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험한 흙길을 굽이굽이 달렸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점점 도시의 그림자를 벗고 오로지 자연과 사람뿐인 원시 그 자체로 변해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드디어 도착한 곳. 정글 속 깊숙한 계곡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차가 멈추자마자 상상도 못할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마을 어귀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수십 명의 남자들이 맨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나왔어요. 머리엔 화려한 깃털, 허리엔 나뭇잎과 동물 가죽으로 만든 전통 의상. 그들 모두가 일제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이상한 언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리둥절한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사람들 틈을 가르며 키가 크고 온몸에 전사의 흔적처럼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의 카사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부족장이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아주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마을의 예언 속 여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이끌 어머니.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품어줄 분이십니다.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한국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내저었지만 제 말 따윈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부족장 카사이는 제 손등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고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노래하며 환호했어요. 그 순간 머리 위로 하얀 꽃잎이 날렸고 여자아이들이 다가와 제 이마와 손등에 흰 진흙과 향료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신을 환영하듯 정성껏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머물 오두막 앞엔 커다란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커다란 솥엔 정체불명의 고기가 끓고 있었어요. 카사이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마마, 오늘은 당신을 위해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여신을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걸 드린 겁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자. 정말 사자를 잡았다고요? 당황한 얼굴로 그 솥을 바라보는데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조용히 숟가락을 내밀며 말했어요. 마마, 이건 용기의 상징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비로소 당신은 이 마을의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내가 이곳에서 어떤 운명과 마주하게 될지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빛에 담긴 진심과 기다림을 마주하니 제 안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카사이와 함께 작은 진흙 오두막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천장은 야자잎으로 엮여 있었고 바닥은 진흙을 단단히 다진 흙바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제가 살던 반지하 방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카사이는 늘 제 옆에서 살뜰히 살폈어요. 물을 떠다 주고 낯선 향신료로 끓인 수프를 먹여주고 밤이면 작은 램프 아래에서 제 허리를 토닥이며 말했죠. 마마, 여긴 이제 당신 집이에요. 당신은 우리 부족의 심장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의 젊은 전사 13명. 키가 훌쩍 크고 피부는 해에 그을린 단단한 청년들이 매일 밤 차례로 제 오두막 앞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엄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을 가슴에 얹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마 곁에 있겠습니다. 한 명씩 아주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불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떠난 이야기, 사냥 중 겪은 위험했던 순간, 비가 오면 어린 시절 생각이 난다는 말들. 그들의 언어는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은 한 청년이 말했어요. 마마, 당신이 울지 않게 우리가 대신 아파줄게요.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절 안쓰러워하거나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울음을 멈출 때까지 가만히 제 등을 감싸 안고 작은 노래를 불러주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는 애정. 그들에게 저는 여자로서, 어른으로서,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은 따뜻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밤마다 저를 감싸는 팔과 어깨. 그 다정한 체온과 숨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삶의 버팀목을 되찾았어요. 저는 이국의 정글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뜨거운 밤을 보내며 정말 처음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 느낌을 받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며칠, 몇 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인간답고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먹던 음식이 비리게 느껴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 열이 나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더위 먹었겠거니 했죠. 하지만 증상이 며칠을 가더군요. 결국 부족장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가까운 도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흙길을 달리는 트럭 위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겁도 나고 설렘도 있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김복수님,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시네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막이 멍해지고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네?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죠. 제가요?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적입니다.
자연 임신에 아기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초음파 화면엔 콩알만 한 심장이 콩콩콩 뛰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자라난다니. 세상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병원을 나와 카사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 당신은 진정한 여신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미래입니다. 신의 축복, 희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축제에 빠졌어요. 북소리는 밤새 끊이질 않았고 아이들까지 나와 제 주변을 돌며 노래를 불렀어요. 여자들은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처럼 속삭였습니다. 마마, 건강하게 자라세요.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타오르고 청년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전통춤을 췄고 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게 반짝였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오두막 창가에 앉아 불빛 너머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부풀기 시작한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정말 살아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품고 또 누군가에게 품어지는 사람이었구나. 지금도 저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를 품고 매일 아침마다 13명의 청년들과 함께 노을을 맞으며 뜨거운 차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믿지 못할 이야기겠지만 제겐 이것이 인생의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